몽골 제국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까지 멸망시켰고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 몽골은 18년 전 징기스칸이 끝내 정복하지 못했던 숙명의 땅 금나라를 다시 바라봅니다. 무패의 명장 수부타이가 지휘봉을 잡았고 호라즘에서 잡아온 장인들의 기술로 무장한 우루투 울루스까지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상대는 국력이 약해졌지만 한때 중원의 최강자였던 금나라. 그들에게는 몽골을 막을 비밀 병기가 있었으니 바로 천둥의 알이라 불린 인류 최초의 폭탄과 충효군의 호랑이라 불리는 금나라 최후의 명장 완한진화산까지. 몽골과 금나라의 처절했던 최후의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8년 전 징기스칸이 금나라 정복의 꿈. 이제 그 숙제는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오고타이 칸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복수의 무대를 이끌 장수는 물론 전설적인 명장 수부타이였죠. 1232년 몽골군은 15만 대군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금나라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고 금나라를 정복하는 거였죠. 지난 전투로 몽골군은 단순한 기동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투석기와 공성탑 같은 대형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왔습니다. 정복지에서 잡아온 장인과 기술자들은 우루투 울루스라는 이름 아래 몽골군의 무기 제작에 손을 보탰고 몽골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과 정밀한 공성 기술을 동시에 갖춘 공성형 군대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격은 마치 돌격을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드릴과 같았죠. 수부타이는 우루투 울루스의 기술로 무장한 자신의 군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제 성벽이 아닌 야전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죠. 그는 금나라가 가장 견고하게 지켰던 핵심 방어선인 동관을 피해서 험한 고갯길인 도해국으로 우회했습니다. 이것은 금나라 수도 개봉으로 곧장 진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목에는 금나라의 최후의 영웅 충효군의 호랑이라 불린 완한진화상 장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완한진화상의 부대 충효군은 금나라 말기에 있던 특수부대인데 그들의 단병 접전 능력은 몽골의 기마 부대조차 이길 수 없다고 기록될 만큼 강력한 금나라의 최후의 정예군이었습니다. 완한진화상은 좁은 도해국의 협곡 지형을 활용한 매복과 기습 전술을 펼쳤습니다. 금나라 군은 겉으로는 패주하는 척 몽골 기병을 깊숙이 끌어들였고 양옆의 구릉에는 이미 매복 부대가 숨어 있었죠. 수부타이는 그 함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추격을 명령했고 몽골 기병은 빠른 속도로 금나라 군을 쫓아서 협곡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전술 아닌가요? 만약 에피소드에서 자주 소개되어 익숙한 이 기만 전술. 이는 몽골도 활용하던 전술이었지만 호라즘 원정의 대승의 기억은 수부타이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안겨주었었죠. 이 오만함은 협곡의 좁은 지형과 맞물려 그가 금나라 군대를 모합지졸로 보고 추격하게 명령하는 최악의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진정한 힘은 패배를 인정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몽골이 우루투 울루스를 창설하여 공성 기술을 받아들였대 수부타이 역시 이 치욕적인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도해국에서 당한 기만 전술의 치명적인 효과를 깨우치고 이를 더욱 정교하게 강화시켰으며 이 경험은 나중에 몽골이 유럽 진출할 때 유럽의 기사단을 괴멸시키는 주력 전술이 되어 수부타이를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만드는 경험이 되었죠. 도해국의 좁은 협곡에서 정신없이 금나라 군대를 추격하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터졌습니다. 투석기에 실려 날아온 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화약과 파편을 가득 채운 항아리, 바로 진철회였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천둥의 알이라 불렀죠. 인류 최초의 폭탄 중 하나였던 진천뢰. 공중에서 터진 폭발음과 파편은 몽골군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원사에는 터지는 소리가 하늘의 천군 같아 사람과 말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말들이 공포에 날뛰었고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완한진화상은 매복해 있던 정예부대 충교군에게 신호를 보냈고 좁은 협곡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수부타이조차 처음 경험하는 진철뢰에 당황해서 손을 쓸 수 없는 공황 상태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몽골군 주력 부대는 배멸적인 타격을 입으며 크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이 패배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자신을 자각했고 병사들도 금나라를 가볍게 보던 태도를 버렸습니다. 특히 금나라의 진천뢰가 보여준 위력과 완한진화상이 펼친 정교한 지형 전술은 몽골에겐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치욕적인 패배 속에서 상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고 몽골군은 곧바로 화약무기 연구와 전술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전열을 재정비했고 그는 더 이상 기세로 진격하는 것이 아닌 우루투 울루스를 활용하여
신중하게 금나라의 방어 시스템을 하나씩 분석하고 무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라즘 원정 때 끌려온 투석기 장인, 중국인 기술자까지 각 지역에서 데려온 전문가들이 몽골군의 병기 제작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몽골군은 더 이상 기마 돌격 전술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집단이 아닌 이동식 공성탑과 대형 투석기 그리고 지하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굴착술까지 장착했고 점차 공성전에 특화된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동전과 공성전 모두 최강인 군대라는 명성이 붙은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습니다. 도해곡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은 수무타이는 이제 금나라 수도인 개봉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곳은 북방의 험준한 지형을 버리고 금나라 황제 선종이 수도를 천도했던 곳이죠. 그 성 안에는 금나라 군대의 최후 총사령관 완한압달이 병력을 이끌고 있었고 더군다나 개봉은 북성시대부터 견고함으로 유명했던 거대 도시였습니다. 삼중으로 쌓인 성벽은 압도적이었고 특히 성벽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는 기마부대의 돌격에는 최적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평지라서 공성 측 위치가 노출된 상태로 공성전을 해야 해서 몽골군 입장에선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개봉 성벽 앞에 도착한 몽골군은 그동안 준비했던 대로 공성탑과 초대형 투석기들을 세웠고 성벽 밑에 땅굴을 파내려가 성벽의 지반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양이 꼬리에 불을 붙여 던지거나 성벽의 동물에 피를 뿌리던 주술이나 미신에 의지하던 몽골군이 아니었죠. 금나라 역시 끈질겼습니다. 완한진 화상의 충효군은 성 안에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했고 성벽 위에선 올라오는 몽골군을 향해 진철레가 번쩍였습니다. 항아리 속에 화약이 폭발하며 불과 돌덩이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죠. 몽골의 역사서인 원사에 따르면 몽골군은 하늘의 벼락이 금나라 편을 드는 줄 알았다는 기록처럼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해곡에서 뼈저리게 당했기 때문이죠. 병사들은 끊임없이 성벽을 향해서 돌진했고 투석기는 밤낮을 안 가리며 성벽을 연달아 두드렸습니다. 낮에는 화살비와 돌덩이가 쏟아지고 밤이 되면 성벽 아래에서 땅굴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정면 돌파, 지하에서는 지반 파괴라는 몽골의 양방향 공성 전술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땅굴 전술은 금나라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성벽을 오르는 몽골군을 대응할 수는 있었지만 성벽 아래에서 우르투울루스에게 배운 지하 채광 기술을 활용한 성벽 붕괴 전술은 대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땅굴이 성벽 아래까지 충분히 확장되자 몽골군은 땅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 기둥으로 지탱하였고 그 주변에 기름을 먹인 집단과 나무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땅굴 입구를 막은 후 불을 붙였죠. 성벽에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던 나무 기둥들이 불에 타 사라지자 그 위에 놓여있던 거대한 성벽의 기초 부분이 순식간에 주저앉았고 난공불락의 개봉 성벽은 내부의 힘에 의해 거대한 소리를 내며 일부 구간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지하 채광 전술은 몽골이 문명으로부터 배운 가장 치명적인 기술이었고 성벽이라는 고대 문명의 상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몽골군이 쏟아져 들어오자 결국 1233년 금나라의 수도 개봉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개봉이 함락되기 직전 금나라의 황제 애종은 개봉의 지휘권을 재상에게 맡기고 수도를 버린 채 체주로 도망쳤지만 재상은 황제가 떠나자마자 몽골군에 투항하며 자신이 직접 개봉의 성문을 열어주었고 몽골군은 도망친 애종을 집요하게 추격했죠. 여기서 금나라의 업보가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데 예전에 금나라가 남송을 침공한 적이 있던 상태라 남송의 황제 이종은 금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있었고 애종을 잡는데 가세하여 병사를 보내 체주 성문을 완전히 포위하였죠. 금나라는 사방이 막힌 채 식량과 보급마저 끊긴 절망적인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1234년 체조성이 함락 직전에 이르자 금나라의 마지막 황제 애종은 몽골군에게 비참하게 끌려나가지 않겠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최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몽골과 금나라의 이 전쟁은 단순한 기마군단과 당시 중원 문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금나라는 진천례라는 당시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완한진 화상 같은 유능한 장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오만과 전략적 오판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몽골이 물러났을 때 그 틈을 타 남송을 공격한 것은 오히려 훗날 몽골이 재침략해왔을 때 남송과 협력해서 막을 수도 있던 경우의 수조차 없앤 최악의 외교적 실수였죠. 반면 몽골은 좌절과 패배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 시대부터 이어진 자존심을 버리고 적의 장점을 흡수하는 유연함이라는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 전투력의 우위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필요하면 배우고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상대가 누구든 배울 수 있다면 과감히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인드 아닐까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